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이고요. 국내 증시 시황, 장중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수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참 뭐 같아요. 사실 이 돌파 위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충분한 상승이 나와줬어야 되는 위치였거든요. 갭상승 나와주면서 2700까지는 좀 확실하게 잡아주는 위치였어야 하는데 확실히 잡지 못하고 밑으로 빠져내리는, 흘러내리는 모습. 사실상 음봉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갭상승 띄우고 이 시가 고점을, 시가 부근을 확실하게 넘어가지 못하면서 전일 대비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음봉의 형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 행잉맨 패턴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지수의 패턴, 캔들 패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상승 종목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 상승 종목들이 아침과 오후에 번갈아 가면서 시장의 대응을 참 어렵게 만드는 하루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선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오후 2시 14분이죠. 오후 2시 14분 기준으로 상승 보합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 봤을 때 5대5로 전반적으로 5대5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의 5대5 뭐 한 5.5대 4.5 요 정도로 나와주고 있는데, 뭐랄까 시장의 참 테마의 순환매가 점점 빨라졌다. 그렇다라는 뜻은 시장이 어떠한 섹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종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실적이 됐든 이슈가 됐든 확실한 게 없다. 시장에 자신감이 없다라고 전 보여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금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가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 시장 난이도가 참 어려워졌는데 이 난이도를 타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금 보유를 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주도 섹터를 보시게 되면요. 출판 이거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곡물 사료 관련한 종목들이 쭉 올라왔다가 양자통신 그리고 반도체 설계가 이제 오전 섹터에 나왔다가 오후 시장에서는요. 곡물주 여전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양자통신도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쪽도 이제 약간의 반등이 나와줬어요. 방산도 좀 나와줬었고, 출판은 상승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들이 좀 약했고, 전선과 관련된 비금속과 관련된 금속은 금속인데 비철 금속이죠. 비철 금속 관련 종목들도 약간의 반등이 나왔어요.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도 심상치가 않다. 지금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여전히 곡물 사료, 양자통신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갑자기 상승이 나와주면서 비만 치료제들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오후장의 반등을 끌고 나가는 것들이 이 비만 치료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 증시 주요 이슈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곡물, 식량, 사료와 관련된 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파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느끼고는 있지만 연착륙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어떠한 연준에 있었던, 그리고 환율을 가지고 이제 좀 분석한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서 이제 미사일 쏘고 있는 장면인데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곡물 수출선을 이제 공격 재개하겠다라는 소식이 이제 증권가에 돌면서, 시장에 돌면서 곡물 사료주 관련한 부분들, 곡물, 식량, 사료주 관련해서 이 종목 섹터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어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 세계의 곡창지대인데 전 세계 식량 생산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7대 곡창이었나 5대 곡창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의 흑토 밀이 엄청나게 잘 된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출이 농산물이다. 특히 밀이거든, 밀. 근데 이 러시아가 흑해 곡물 항로를 다시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곡물 수송선, 곡물 수출하는 이 상선을 공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식량, 글로벌 식량 가격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제 군사동맹을 강화했다는 보도 자료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쪽에 붙어서 이제 파병을 하겠다라는 이 파병설이 제기가 됐는데 이 파병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전쟁 파병을 하겠다. 물자뿐만 아니라 인력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강제 징병까지 하고 있거든요. 강제 징병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병사가 없어서 지금 난리인 상황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니까 북한에다 이제 군사동맹 맺어가면서 파병해달라. 전쟁 원조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이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비준 절차에 대한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 비준이 효력이 발생될 때가 바로 이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비준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전쟁 시에 군사 원조에 대한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이 파병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은 러시아의 핵과 관련된 기술 제공을 받았겠죠. 중국에서도 받았겠지만 러시아에서도 받고 물자도 러시아에서 물자를 받게 될 거예요. 물자를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군사용품을 군사용 미사일이나 무기 등을 러시아 전쟁에 투입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을 하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상당히 많은 물자들을 확보를 했었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에 대해 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로 인해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동맹이 공고하게 다져지면서 파병설까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상자가 추정치로 봤을 때 러시아는 65만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약 20만 정도 되거든요. 러시아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에 참여할 남성이 없어서 강제 징집을 하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분쟁이 그동안 러시아가 밀고 나갔다가 동부 돈바스 4개 지역을 지금 딱 잡고 공고하게 다져놨거든요. 방어망을 구축을 했었는데 이 방어망을 구축을 하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잖아요. 1년 동안 장기화가 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반격 이런 것들이 종종 있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했을 때부터 이미 전쟁이 이제 끝이 났겠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좋지 못하니 전쟁을 치를 인력이 없으니 북한에서 원조를 받아서 파병의 인력 원조를 받아서 이 부분을 충분히 방어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면서 전쟁에 대한 경계선을 확정 지으려고 해요. 국경선을 완벽하게 확정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제가 이제 6.25 전쟁을 겪진 못했지만 6.25 전쟁에서 전쟁에서 치열하게 치고받았던 이 싸움이 상당히 격화되었던 이때가 바로 휴전을 앞두고 국경을 정할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해야만 우리나라의 영토가 확정이 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단은 밀 수출선을 공격을 하겠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곡물과 관련된 부분들, 밀값, 그리고 보리, 뭐 수수 등등, 옥수수 등등 이 기타 곡물들이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바탕이 필요하다. 이거를 기본적 분석으로, 기술적 분석을 기본적 분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좀 우리가 이 영역까지 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착률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면서 장중에 지금 1363원 장중에 이제, 그리고 이제 1364원까지 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럼 환율 상승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며 이 환율이 상승했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시장, 우리 국내 증시에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환율 상승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얼마 전에 나왔던 PPI, CPI, 물가와 관련된 종목, 이 경제 지표들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물가가 상승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2022년 후반에 2023년도, 2022년도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했었던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금리 인상이었어요. 왜 금리 인상을 했느냐? 금리 인상의 원인도 찾아봐야겠죠. 인플레이션을 감축을 하기 위해서였대요. 그동안 시장에 뿌려진 돈이 많으니 중앙은행에, 연준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중앙은행에 자금을 회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시장에 돌고 있는 유동성 자금을 우리 중앙은행이 가져갈 거야.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렇다는 뜻은 시장이 패닉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또 다른 원인도 하나 있어요. 미국이 지금 재정 정책을 확대하면서 카시카리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정 정책이 확대되면, 즉 시장에 정부가 뿌리는 돈이 많아지면,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 중립금리 인상될 수 있다. 중립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게 0이 되는 이 금리가 중립금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재정정책이 확대가 되고 중립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중립금리가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빼겠죠. 경제 성장률이 뭐 1%라고 칠게요. 그런데 현재 금리가 4.5%죠. 4.5%예요. 근데 이 중립금리가, 그러면 이 중립금리가 1 마이너스 4.5죠. 그럼 3.5예요. 그럼 기준금리가, 중립금리가 3.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립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중립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걸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0으로 만드는 거.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율 그대로, 인플레이션 나와주면 그 기준금리 나와줄 거잖아요. 이게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중립금리가 올라가면 그렇게 진행하는 연준이 금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금리를 상승에 대한 부분들,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왜 나타났냐까지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고용지표가 둔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재점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있어요. 금리 올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 둘 중에 누구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금리를 잡든지 물가를 잡든,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빨아당기든지, 아니면 자금을 뿌려서 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회복을 시키든지, 이후에 나오게 되는 흐름을 봤을 때 디플레이션이에요. 경기 하락, 침체, 동결,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중립금리의 상승은 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왜 상승을 하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원화를 맡겼을 때 1,000원을 맡겼는데 기준금리가 2%예요. 내가 맡기면 연 2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자금을 맡겼어요. 자금을 맡겼는데 금리가 3%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가 생겨요. 3%가 생기면 여기에 원달러 환율 올라가겠죠. 그만큼 주면 더 많은 이자를 보상을 해주잖아요. 내가 더 많은 이자 소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매수세가 늘어나겠죠. 달러에 대한 매수세가 늘어나면 달러 가격이 상승하겠죠. 즉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진행 중에 그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끝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현금 비중에 대한 확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미국 증시 주요 일정 살펴보시게 되면은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이에요. 그리고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00시에 자정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3개월 6개월 월물이 00시 30분 3개월 6개월 단기채죠. 단기채들의 금리가 가격이 상승하면 떨어지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이제 쿠글러 이사가 연설이 있는데 이 연설 내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지금은 현금을 보유해야 될 때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저항선의 위치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에 대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돌파에 대한 영역 반드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항선이 위치에 있으면서 주가가 빠졌죠. 지수가 빠졌어요. 자금이 빠졌어요. 현금 보유에 대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위치다. 지금 현금 보유에 대한 위치 반드시 포지션을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 확실한 돌파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항선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압박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는 이러한 홀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좀 짧게 끊어가는 매수 혹은 아예 매수를 하지 않고 현금 비중만 늘려가는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쿠글러 이사가 잡혀있기 때문에 물론 한 명이라서 시장에 대한 파급력은 약할 겁니다. 하지만 연준 위원의 매파 발언에 있어서 상당한 집중을 요하는 시장이다. 왜냐? 월가의 투자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연준에 맞서지 마라. 연준은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인데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이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매파 발언이 나오면서 증시 방향에 대한 변동성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어떻게 순식간에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증시 방향의 변동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열어두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놀림목인 연준에 맞서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한 비중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자는 얘기예요. 현금에 대한 지속성을 계속 늘려가면서 시장에 대비하자는 얘기예요. 혹시 모르는 변동성에 있어서. 오늘 계속해서 제가 이제 현금 비중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수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비중 항상 지금 일정 위치까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황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금 보유다. 그리고 연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가면서 대응을 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장중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의 오민 전문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2시쯤 인사드리는 걸로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